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홍익출판사에서 펴낸 김태관 지음의 보이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입니다. 마음의 무게. 질그릇을 걸고 활쏘기 내기를 한다면 질그릇은 흔한 물건이기 때문에 잘 맞힐 수 있다. 하지만 허리띠 고리를 걸고 내기를 하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맞히지 못할까봐 마음이 캥긴다. 더구나 황금을 내기에 걸면 눈이 침침해지고 손이 덜덜 떨린다. 활쏘기 기술은 똑같지만 내기에 걸린 물건의 마음이 쏠렸기 때문이다. 밖의 물건에 마음이 기울면 그 사람의 속은 졸렬해지게 마련이다. 장자 달생편. 멈추고 비우고 내려놓아라. 마음이 무겁다고 얘기할 때 그 무게는 얼마나 될까? 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역도 선수가 들어올린 바벨 한쪽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으면 역기가 그쪽으로 확 기운다고 한다. 종이 한 장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마음이 얹어진 탓이다. 마음은 때로 힘센 역사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거워지기도 한다. 마음이 실리면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가 없다. 고려 말의 문인 이재현의 시 중에 이런 게 있다. 수양버들 시냇가에 비단빨래 하노라니 흰 말탄 선비님이 손잡으며 정을 주네. 손끝에 남은 향기야 차마 어이 씻으리. 선비는 떠났어도 잡았던 손끝에는 향기가 남아있다. 마음이 묻어있는 그 향기는 쉽게 날아가지를 않는다. 아련한 그 향기에 붙들려서 빨래터의 여인은 차마 손을 씻지 못하고 시냇물만 바라본다. 한오라기의 향기일지라도 여심을 송두리째 꽁꽁 묶어놓을 수도 있다. 무엇에 한번 매인 마음은 내려놓기가 힘들다. 이는 수도승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두 수도승이 길을 가다가 개울을 만났다. 건너려고 바지를 걷어올리고 보니 한쪽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머뭇거리며 서 있었다. 이유는 물어보나 마나였다. 수도승 중에 하나가 망설임 없이 다가가 등을 내밀었다. 여인은 주저하면서도 보아하니 수도승인지라 몸을 맡겼다. 건너편에 이른 수도승은 업었던 여인을 내려놓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참을 가다가 다른 수도승이 불쑥 한마디 던졌다. 수도승이 여인의 몸에 손을 대다니 그거 계율을 어긴 것 아니오. 여인을 업었던 수도승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여인을 아까 내려놓았는데 자네는 아직까지도 업고 있는가? 한 수도승은 발걸음이 가벼웠지만 다른 한 사람은 한참을 가도 내려놓지 못하고 무거워서 질질 끌며 갔다. 마음은 바람처럼 가볍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위처럼 무거워지기도 한다. 장자는 달생편에서 마음의 무게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비유를 들고 있다. 활쏘기 내기를 할 때는 무얼 거느냐에 따라 마음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질그릇을 걸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비싼 허리띠 장식을 걸면 부담스럽고 황금이 오락가락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손까지 떨린다. 걸린 돈이 클수록 압박감도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림픽 같은 큰 무대의 양궁 경기를 보면 마지막 한 발이 금이냐 은이냐를 가를 때는 아무리 강심장인 선수도 활쉬위가 떨린다. 예전에 어떤 외국 선수는 결정적인 순간에 쏜 화살이 아예 관역을 벗어나 어디론가 사라진 적도 있었다.
승부의 압박감은 이처럼 선수의 어깨를 짓누른다. 활은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쏘는 것이라고도 한다. 마음이 흔들리면 시위가 흔들리고 욕심이 마음을 흐리면 관역이 흐려진다. 이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장자 전자방편에 나온다. 여러구가 백혼 무인 앞에서 활을 쏘았다. 활 쉬위를 팽팽히 당기고 그 팔꿈치 위에 물 한 잔을 올려놓은 다음 활을 쏘는데 뒤 화살이 앞 화살을 꼬리를 잇따라 맞춰도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이때 여러구는 마치 나무 인형인 듯 무표정했다. 백혼 무인이 말했다. 이것은 활을 쏘기 위한 활쏘기 기술에 불과하네. 나와 함께 높은 산의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 백길 낭떠러지를 앞에 두고서도 지금처럼 쏠 수 있는지 보기로 하세. 그러고는 여러구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 백길 낭떠러지 앞에 가파른 바위 위에 섰다. 백혼 무인은 등을 절벽 쪽으로 돌리고 뒷걸음질을 쳤는데 발바닥의 3분의 2가 허공에 놓이게 될 때까지 나아갔다. 백혼 무인이 여러구에게 그곳으로 오라고 손짓하자 여러구는 땅바닥에 엎드려 땀을 뻘뻘 흘렸다. 백혼 무인이 말했다. 지인은 위로 푸른 하늘을 엿보고 아래로는 황천 밑바닥까지 내려가며 팔방을 마음껏 휘젓고 다녀도 정신과 기운이 멀쩡하다네. 그런데 지금 그대는 겁을 먹고 눈까지 감으려고 하니 그래가지고야 어찌 관역을 마치겠나. 백발백중의 궁수도 백길 낭떠러지 앞에 서면 발이 후들거린다. 발이 후들거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후들거리는 것이다. 평지에서는 평온했던 마음이 절벽 끝에 서면 요동을 친다. 마음이 흔들리면 활쉬위도 흔들리는 법이다.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명중시킨 윌리엄 텔 이야기는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찔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안 흔들리고 평상심을 유지하기란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니고는 힘들다. 공자는 나이 40을 부록이라 했고 맹자는 40의 부동심을 얻었다고 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초연하기란 공맹 같은 성인이 아니고는 쉽지가 않다. 그런데 맹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장자는 부동심을 넘어 무심의 경지를 제시한다. 장자는 이런 비유를 들고 있다.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은 비록 원수가 밉다 해도 그의 명검까지 부러뜨리지는 않는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도 바람에 날아온 기왓장에 맞았다고 해서 그 기왓장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칼이나 기왓장은 어떤 마음도 갖고 있지 않은 단지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복수나 분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감정 싸움에도 휘말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연과 합치된 성인은 물건처럼 무심한 경지여서 어떤 것에도 손상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무심의 경지에 이르면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쏘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에 불과하다. 장자 서무기편에는 윌리엄 텔은 저리 가라인 석수장 이야기가 나온다. 초나라 수도 영땅에 도끼를 귀신처럼 잘 다루는 석수가 있었다. 어떤 사람이 코끝에 흙을 파리 날개만큼 얇게 바르고서는 석수에게 깎아내라고 했다. 석수는 바람을 날리면서 도끼를 마구 휘둘러 코끝에 흙을 깎아내기 시작했다. 이윽고 흙을 말끔히 떨어냈는데도 코에는 상처 하나 나지 않았다. 또한 코에 흙을 발랐던 사람은 도끼날이 오가는데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얼굴에 묻은 흙을 도끼를 휘둘러 떨어냈다는 이야기다. 도끼를 휘두른 석수나 그것을 부탁한 사람이나
마치 아무런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보인다. 무심의 경지에 이르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일러준다. 마음이 없으면 흔들릴 일도 떨릴 일도 애초에 없다. 소유냐 자유냐. 뱁새가 깊은 숲속에 둥지를 친다 해도 차지하는 것은 나뭇가지 하나일 뿐이고, 두더지가 황하의 물을 마신다고 해도 자기 배를 채우고 나면 그만일 뿐이다. 장자 소요 유편.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그때 포기했더라면. 부자가 돈 자랑을 하는 데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일전에 부유층 폭주족들이 최고급 애죄차로 심야의 무법의 레이스를 벌이다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일이 있었다. 이들이 모은 애죄차는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을 훌쩍 넘는다. 그 중에는 20억 원대의 엔초 페라리, 10억 원대의 코닉세그, 5억 원이 넘는 람보르기니 등 구경조차 힘든 차도 끼어 있었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게 세상이다. 돈 자랑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때려 부수고 다른 차를 사준 졸부가 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사치했던 인물로 꼽히는 서진의 석숭이란 사람이 바로 그다. 석숭은 형주의 자사로 있으면서 권력을 이용해 상인들을 약탈하고 백성의 고열을 빨아 재산을 산더미처럼 쌓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초호화 별장인 금고곤을 짓고 천하의 보물과 진귀한 화초로 치장했으며 산의 진미가 가득한 연회를 베풀며 매일같이 유흥을 즐겼다. 석숭의 집은 화장실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으리으리했다. 황금으로 변기를 만들고 비단 휘장을 두른 다음 비싼 향수와 화장품을 갖다 놓았다. 화장실 입구에는 비단 옷을 입은 10여 명의 미녀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시종을 들었는데, 미녀들은 손님이 볼일을 보고 나오면 옷을 모두 벗긴 뒤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한 번은 석승우 친구가 급히 화장실을 찾았다가 침실인 줄 알고 기겁해서 뛰쳐나오기도 했다. 석승은 자신의 부를 가시하기 위해 또 다른 부호인 왕계라는 자와 사치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왕계는 무제의 외척으로 황제의 위세를 얻고 어마어마한 축제를 했다. 왕계의 집에는 노비가 1000명이 넘었고 여러 곳에 갖고 있는 원림 중에는 둘레가 수천레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재산 자랑을 위해 석승과 왕계가 벌인 자존심 경쟁은 세인들의 입을 쩍 벌어지게 만든다. 왕계의 집에서 솥을 닦을 때 엿기름을 탄 단물을 사용한다는 소문을 듣자 석승은 밥을 지을 때 밀랍으로 만든 초를 장작 대신 떼게 했다. 집 앞에 길 양쪽에 자주색 비단으로 가리개를 40리에 걸쳐 설치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왕계의 집에 가려면 40리 비단길을 지나가야 했다. 석승은 한술 더 떠 집 담장에 향료 가루를 뿌리고 더 진귀한 비단으로 가리개를 50리에 이르도록 설치했다. 자존심이 상한 왕계는 외조카인 무제에게 도움을 청했다. 무제는 왕계에게 서역 지방에서 곡물로 진상한 높이가 2자인 산호수를 내줬다. 황실의 진귀한 보물을 얻은 왕계는 쾌제를 부르며 연회를 베풀었는데 여기에 석승을 초대해서 산호수를 보여주며 자랑했다. 그런데 석승이 철여일을 꺼내더니 실수하는 채 하며 산호수를 쳐서 산산조각을 냈다. 왕계가 대경실색하자 석승은 다른 것으로 주겠다며 시종에게 집에 있는 산호수를 모두 가져오라고 일렀다. 잠시 뒤 왕계는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석승의 시종들은 산호수를 수십 개나 가지고 왔는데
모두가 왕개의 것보다 크고 값도 몇 배 비싼 보물들이었다. 왕개는 석숭에게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석숭의 재산도 하루아침이라는 속담이 있다. 태산 같은 부도 흩어질 때는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이었다. 여색을 좋아한 석숭은 천여 명의 미녀들 가운데서 100여 명을 골라 첫 첩으로 삼았는데 그 중에서도 녹주라는 첩을 가장 아꼈다. 그런데 석숭은 애첩 녹주로 인해 파탄을 맞는다. 녹주의 미색을 탐한 손수라는 권신이 자기에게 그녀를 달라고 청했는데 거절한 것이 화근이었다. 앙심을 품은 손수는 난이 일어나자 석숭을 모함해 참수형을 당하게 만들었다. 형이 집행되기 직전 석숭은 이렇게 탄식했다고 한다. 과도한 재물이 나에게 화를 가져다 주었구나. 이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혀를 찼다고 한다. 재산이 재앙인 줄 알았다면 왜 일찍이 남에게 나눠주지 않았을꼬? 의롭지 않은 재물은 끓는 물 위에 뿌려지는 눈과 같다고 한다. 그것으로서 누리는 영화는 아침에 이는 구름이나 저녁에 지는 꽃처럼 허망하다. 석숭은 산더미 같은 불을 일궜지만 그가 누린 영화는 아침 이슬에 지나지 않았다. 장자는 이렇게 말한다. 뱁새가 깊은 숲속에 둥지를 튼다 해도 차지하는 것은 나뭇가지 하나일 뿐이고 두더지가 황하의 물을 마신다고 해도 자기 배를 채우고 나면 그만일 뿐이다. 천하제일의 부호인 석숭이라 하더라도 하루 세 끼 먹으면 더 먹지 못하고 대궐에서 산다 하더라도 죽으면 관 하나만 차지할 뿐이다. 장자는 지락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부자는 자기 몸을 괴롭히며 애써 일하여 많은 재물을 모으지만 다 쓰지 못한다. 그의 수고는 재물을 위한 것이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 허망하다. 돈과 재물을 탐해서 천성을 해치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일이라는 뜻이다. 장자 도촉편에서는 무족과 지어라는 가상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재물 욕심이 재앙을 부른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무족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고 지화는 도를 터득한 사람이다. 무족이 부유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말하자 지화가 이렇게 대답한다. 평범한 것이 행복이고 넘치면 해가 되는데 재물이 특히 그렇다. 지금 부자들은 귀로 종소리, 북소리, 피리 소리를 즐기고 입으로 고기와 술을 포식하며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지만 진짜 해야 할 일은 잊고 있다. 이는 혼란이라고 일컬을 만한 일이다. 또 자기 기운을 쏟아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데로 올라가니 이는 고통이라고 이를 만하다. 재물을 탐내다 몸을 상하고 권세를 탐내다 정력을 소진하고 음락에 빠져 육체의 정기를 낭비하니 이는 병이라고 할 만하다. 재물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것은 일견 좋아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해치는 혼란이자 고통이며 질병이라는 것이다. 지화는 또한 부를 추구하는 것은 치욕을 감수하게 하고 걱정을 더하며 빼앗기는 두려움에 빠지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무시하면 뒤늦게 후회하게 된다는 지화의 충고는 마치 참수형을 당한 부자 석숭의 최후에 대한 애언처럼 들린다. 장자 도촉편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나 부자들은 이런 것들을 살필 줄 모른다. 그러다가 재앙이 닥치면 뒤늦게 지금까지 쌓은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하루라도 평온한 날을 누리기를 소원한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일 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 몸을 해치면서까지 재물을 얻으려 다투고 있으니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재물로 포장된 재앙을 탐하는 일에는
동서고금이 따로 없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큰 재산은 큰 노예생활일 뿐이라고 말했다.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재물을 위해 노예생활을 할 리가 없다. 북이라는 화려한 족쇄를 거부한 현인들에 관한 일화는 역사에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는 서양 철학의 비조인 플라톤이 등장하는 것도 있다. 어느 날 라쿠사의 폭군 디오니시오스가 플라톤에게 연회복 한 벌을 제공했다. 화려한 술을 넣고 향수를 뿌린 페르시아식의 붉은색 의복이었다. 플라톤은 입기를 거절하며 시 한 구절을 인용해 말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으니 여인의 옷은 차마 입을 수 없소. 그런데 옆에 있던 쾌락주의자 아리스티포스는 냉큼 받아 입으며 역시 시를 인용해 한마디 했다. 어떤 의상도 현숙한 여인의 도덕심을 더럽히지 못한다. 친구들이 아리스티포스를 보고 왕이 그에게 침을 뱉어도 참을 위인이라고 비아냥거리자 그는 태연히 대꾸했다. 어부들은 망둥이 한 마리를 잡으려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닷물에 젖는 것도 참아내지 않는가. 금은 보화를 위해서라면 술잔에서 튀는 물 한 방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둘 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지만 플라톤이 이상주의자인데 비해 아리스티포스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 그가 처음 디오니시오스를 찾아갔을 때 왕은 이렇게 비꼬았다. 부자들은 철학자를 찾지 않는데 철학자가 부자를 찾아온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리스티포스의 대답은 이랬다. 철학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지만 부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티포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지혜가 필요했을 때 저는 소크라테스에게 갔습니다. 지금은 돈이 필요해 왕을 찾은 것입니다. 이런 아리스티포스에게 토관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는 디오게네스가 옳게 비춰질 리가 없었다.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 뭐 좀 도와드릴 일 없소 하고 묻자 햇살을 가리니 조금만 비켜주시오 라고 대답한 일화로 유명하다. 디오게네스가 값싼 야채를 구해다가 시냇가에서 씻고 있는 걸 보고 지나가던 아리스티포스가 딱하다는 듯이 한마디 했다. 고개를 조금 수그릴 줄만 알아도 호의호식 할 수 있을 텐데.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응수했다. 야채 먹는 법을 조금만 알아도 폭군에게 굽실거리지 않을 텐데. 부귀에 목이 메어 허리를 굽실거리는 것은 노예나 다름없다. 현명한 사람은 소유를 위해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다. 소유하는 것은 결국 소유당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버리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천사의 얼굴은 마음이 그린다. 인간의 육체는 만물과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한다. 홍안의 미소녀는 세월이 지나면 구부정한 백발노인이 되고 늘 푸른 송백이 땔감으로 꺾이는가 하면 뽕밭은 변하여 바다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한 시절의 모습은 꽃이 지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다. 장자는 덕충부편에서 흐르는 물은 거울로 삼을 수 없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제 모습을 비춰보려면 고요히 멈춰있는 수면을 찾아야 한다. 마음의 풍랑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때 사람들은 비로소 참모습과 마주할 수 있다. 흐르는 물처럼 늘 변하는 겉모습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없다. 장자는 덕이 충만한 사람은 불완전한 형체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천지의 근본인 참된 경지를 알면 사물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는 평온한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다. 겉모습과 참모습은 별개라는 것을 보여주는 파자점 이야기도 있다.
파자점은 글자를 풀어서 점을 치는 것을 말한다. 평민 차림을 한 암행어사 박문수가 길가 점쟁이의 점책에서 복자를 짚었다. 점쟁이는 깜짝 놀라 머리를 조아렸다. 허리에 마패를 찼으니 오사임이 분명합니다. 이를 훔쳐본 거지가 양반으로 변장한 뒤 똑같은 글자를 짚었다. 이번에는 점쟁이가 코웃음을 쳤다. 허리에 쪽박을 찼으니 거지 팔자로구나. 똑같은 복자를 놓고도 풀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허리에 찬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찾느냐가 관건이었던 것이다. 둘 다 똑같이 허리에 뭔가를 찼지만 점괘를 가른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였다. 허리에 찬 것은 떼어내면 그만이고 옷은 바꿔 입으면 그뿐이다. 뭔가를 차고 꾸몄다고 해서 거지가 어사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외모가 사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주는 우스개라고도 할 수 있다. 겉모습이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역설과 반어로 늘 사람들의 의표를 찌르는 장자는 지리소라는 기괴한 모습의 사내를 통해서도 외모에 대한 세상의 통념을 여지없이 뒤엎는다. 지리소라는 사내는 심한 꼽추다. 턱이 배꼽까지 내려온 데다가 어깨가 머리 위쪽으로 솟고 목 뒤쪽의 상투는 하늘로 치솟아 있었다. 오장은 머리 위에 붙고 허리는 두 넓적다리에 끼어있는 보기 흉한 몰골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바느질이나 빨래로서 먹고 살기가 어렵지 않았고 키로 쌀을 고르는 일을 하면 10식구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전쟁이 나도 그는 병정으로 뽑히지 않아 팔을 휘젓고 다녔다. 나라에 부역이 있어 인부들을 강제 징발할 때도 그는 면제가 되었다. 게다가 관청에서 병자와 불구자에게 구호미를 나눠줄 때면 그는 22가량의 곡식과 10단의 장작을 받는 행운하였다. 지리소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질이 멸렬하고도 엉성하게 생긴 사나이를 뜻한다. 하지만 장자는 불구자인 그를 정상인들보다도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란이 그치지 않는 시대에 병졸로 끌려가 개죽음할 염려도 없고 먹고 사는데도 큰 걱정이 없다. 흉한 몰골에 지리소를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외모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장자의 독특한 유머라고도 할 수 있다. 덕충부편에 나오는 갖가지 장애인들을 성인으로 묘사한 것에서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장자의 해악이 엿보인다. 장자는 도의 입장에서 보면 미인이나 추녀나 동일하다고 말한다. 외모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방적인 시각일 뿐이다. 만물은 모두가 고르다고 말하며 장자는 제물론 편에서 이런 비유를 들고 있다. 모장이나 여인은 사람들이 모두 절세 미인이라고 말하지만 물고기가 그들을 보면 물속 깊이 들어가 숨고 새들이 보면 높이 날아가 버리고 사슴들이 보면 급히 도망가 버린다. 이 넷 중에서 어느 쪽이 아름다움을 바르게 한다고 하겠는가? 아무리 천하절색이라 해도 사람들끼리의 이야기일 뿐이다. 미인이 나타나면 물고기는 물속 깊이 숨고 새들은 날아가 버린다. 미인을 가리키는 말인 치머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비롯됐다. 장자는 미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했는데 사람들은 단순히 미인을 가리키는 말로 변질시켜 버렸다. 미인에 대한 사람들의 선망은 쉽게 안 변하는 완고한 것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인을 가리키는 한자성어로 치머 나간 또는 폐월 수화라는 표현이 흔히 쓰인다. 미인의 아름다움에 넋이 빠져 물고기나 헤엄치는 것을 잊어 가라앉고 기러기는 날갯짓하는 것을 잊어서 떨어진다.
또한 달은 구름 뒤로 숨고 꽃도 감히 얼굴을 못 내밀고 부끄러워 입을 오므린다는 뜻이다. 이는 중국의 4대 미녀로 꼽히는 월나라의 서시, 한나라 원제의 궁녀 왕소군, 삼국지에 등장하는 초선, 당나라의 양귀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무사람이 부러워하는 절세 가인들이지만 미인 박명이라는 말처럼 이들의 삶은 기구했다. 치모로 불리는 춘추시대 최고의 미인 서시는 오나라 왕 부차를 구워 삶기 위한 미인계에 이용되었다. 나간인 왕소군은 멀리 오랑캐 땅으로 시집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았다. 삼국시대의 폐월 초소는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질하는 계략의 도구였다. 수하 양귀비는 당나라 현종의 눈 귀를 가리고 권력을 농난하다가 자결로 삶을 마쳤다. 다들 복되다고는 말하기 힘든 삶이었다. 4대 미녀가 있으니 4대 추녀 또한 없을 리 없다. 중국 사람들은 역대 추녀로 망모, 종이춘, 맹광, 완녀를 꼽는다. 망모는 황제의 넷째 아내로 덕행과 지혜가 뛰어났고 종이춘은 제나라 선왕의 과오를 바로잡고 왕후가 된 인물이다. 맹광은 후한시대의 현부였고 완녀도 삼국시대 위나라의 소문난 양처였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 추녀는 종이춘으로 서시 같다고 하면 미인을 뜻하듯이 종이춘 같다고 하면 못생겼다는 뜻으로 통용되는 여인이다. 종이춘의 흉한 외모는 장자의 지리소를 떠올리게 한다. 그녀는 머리가 크고 푹 꺼진 데다가 머리숱도 거의 없었다. 큰 체구에 배가 튀어나와 뚱뚱했고 코는 들창코였으며 목젖은 남자보다 컸다. 게다가 피부는 염색이라도 한 듯이 새까맸다고 전해진다. 혐오스러운 외모라 40이 될 때까지 시집을 못 갔는데 제 선왕을 찾다가 실정을 지적한 것이 왕의 눈에 들어 왕후가 되었다. 외모만 빼면 4대 추녀나 4대 미녀나 다를 게 별로 없다. 오히려 4대 추녀들이 누린 삶은 어느 왕후보다도 복되고 훌륭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장자가 흉한 몰골의 지리소나 장애인을 복된 성인으로 묘사한 것은 터무니없는 과장은 아닌 셈이다. 장자는 덕충 부편을 도가 얼굴 모양을 부여하고 하늘이 형체를 주었으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마음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로써 마무리하고 있다. 삼목편에서는 자연에 순응하여 몸과 마음을 꾸미려 하지 않으면 피로하지 않고 자유롭다고도 말한다. 변하는 형체에 연연하지 않으면 심신이 소모되지도 않고 고요한 호수 같은 경지에서 논일 수 있다. 외모를 쫓는 사람들은 천사를 내쫓고 악마를 반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한다. 하지만 천사와 악마가 한 얼굴일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재앙인 것만은 아니다. 천사와 악마가 외모로 판가름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 속에는 천사와 악마라는 두 얼굴이 들어있다. 예수를 그릴 것인가, 유다를 그릴 것인가, 부처를 만들 것인가, 거지를 만들 것인가. 그대의 마음이 그대의 얼굴을 결정한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